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35세가 되었고 중소기업의 사무직으로 일하는 여성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바쁘게 일하면서도 아이를 키우며 잘 살고 싶었지만 제 옆에서 호시탐탐 저를 고생시키려는 시어머니를 보니 모든 게 부질없게 느껴지더라고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느낌이랄까요? 안 되겠다 싶어 그 독을 다 깨버리고 새로운 둥지를 얻어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쉽게 살지 않았고 저 역시도 고생했고 저희 엄마도 힘들게 친정을 일구셨는데 어머니는 옆에서 그걸 날로 건져 먹으려고 하시더군요. 남편과도 이것 때문에 과감하게 갈라질 각오를 했는데 현재로서는 어머니 혼자만 낙동강 오리알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너무 통쾌하게 생각해요. 본래 저희 집은 아버지께서 하시던 사업이 실패로 끝나면서 가족이 한순간에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집안은 경제적 압박으로 숨이 막힐 정도로 무거운 분위기였고 저는 어린 마음에도 가족의 힘든 상황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때 우리 가족을 위해 앞장선 사람은 다름 아닌 엄마였습니다. 엄마는 우리를 먹여 살리겠다는 마음 하나로 작은 김치찌개집을 열었습니다.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 재료를 다듬고 직접 반찬을 만들며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얘들아, 이거 좀 먹어봐. 맛있니? 너희가 맛있게 먹어야 손님들도 맛있게 드시지. 엄마는 항상 저희에게 반찬 맛을 물어보셨고 우리가 맛있다고 하면 그제야 웃음을 보이셨습니다. 처음엔 몇몇 반찬들이 너무 짜거나 간이 심심하다고 솔직히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엄마는 바로바로 고쳐가셨고요. 그렇게 한 끼 한 끼 정성스럽게 준비한 엄마의 음식은 점차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테이블만 채워가던 가게가 점점 손님으로 붐비게 되었고 어느새 단골도 늘어갔답니다. 어느 날 저녁 엄마는 가게에서 돌아오시며 화난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손님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거 있지. 아유, 고생은 좀 했지만 이렇게 북적이는 걸 보니 정말 뿌듯하더라. 저와 동생들은 그런 엄마를 보며 함께 기뻐했고 엄마가 끓여준 김치찌개를 더 맛있게 먹었습니다. 엄마의 노력 덕분에 우리 가족은 조금씩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나아졌지만 무엇보다 가족 간의 유대감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엄마는 단순히 우리를 먹여 살린 것뿐만 아니라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는 법을 보여주신 거죠. 이후 저는 대학을 졸업해서 중소기업에 취직하여 성실히 일해왔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엄마의 모습을 떠올리며 용기를 냈습니다. 딸, 너는 뭐든지 해낼 수 있어. 엄마가 뒤에 있잖아. 걱정하지 말고 너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해. 이렇게 든든하게 지원을 해주시니 저도 힘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대학 시절 남편을 만났는데요. 이 사람은 저보다 한 학년 선배로 책임감 있고 성실한 모습이 참 매력적이었습니다. 연애를 시작한 우리는 몇 년 후 결혼하게 되었고요. 근데 결혼 준비를 하면서 시댁 형편이 그리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혼자 지내셨고 자산도 많지 않아 결혼 비용은 대부분 제가 준비해야 했거든요. 남편도 자신의 몫을 하겠다고 했고 둘이 힘을 합쳐 대출을 받아 신혼집을 마련했습니다. 물론 신혼집은 크지 않았지만 우리의 첫 집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작은 방 한 칸을 서재 겸 옷방으로 꾸미고 거실에는 둘만의 공간을 만들어 조금씩 집을 채워나갔습니다. 여보, 우리 집 너무 예쁘지 않아? 나 진짜 하나하나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없어. 대출 때문에 힘들긴 해도 그래도 우리 둘만의 보금자리니까 좋다. 그렇게 우리는 작은 행복을 하나씩 쌓아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혼 이후에도 직장을 다니며 바쁜 생활을 이어가고 있지만 서로 힘이 되어주며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꼭 이럴 때 시댁이 끼어들어서 찬물을 끼얹더라고요. 시댁에는 남편과 신우 이렇게 두 남매가 있었습니다. 신우는 남편보다 나이가 더 많았고 이미 결혼해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마치 남처럼 잘 못 본 사이처럼 말하는 건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결혼식 당일에도 신우는 얼굴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현재까지도 거의 연락을 안 하고 살거든요. 단지 축의금을 보내고 끝이었죠. 하지만 그만큼 간섭도 없는 신우예요. 결혼 후 시댁 이야기를 나누던 중 남편에게 슬쩍 물었습니다. 누님께서는 요즘 뭐 하셔? 형님이라고 불러야 하는데 결혼 후에 얼굴 볼 일이 없네. 누나는 엄마랑 사이가 안 좋아. 거의 왕래도 없고 연락도 안 해. 애 낳고 나서 완전히 끊어졌어. 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엄마가 누나한테 애 봐주겠다고 했거든. 근데 용돈을 200만 원씩 달라고 했대. 누나는 그 돈을 못 주겠다고 해서 싸웠고 결국 직장을 그만두고 직접 애를 보기로 했지. 그 뒤로 연락을 완전히 끊었어. 뭐? 아니 200만 원씩이나? 하루에 몇 시간 봐주겠다고 하셨는데? 하루 5시간 정도. 누나가 엄마한테 앞에서는 말로는 감사하다고 했지만 그 금액은 도저히 감당이 안 됐나 봐. 둘째도 생각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직장을 정리했어. 저는 남편의 말에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이를 돌봐주겠다면서 하루 5시간에 200만 원이라니. 누가 봐도 지나친 요구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와 통화할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여쭤보았습니다. 어머니, 저기 형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제가 결혼식 때도 못 뵙고 한 번도 못 뵈서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불쾌한 듯 대답하셨습니다. 걔? 신경 쓸 것 없다. 뭘 그런 걸 신으라고. 지 자식 낳고 나한테 애 봐달라고 해서 고생하며 봐줬더니 용돈 몇 푼 더 달라니까 지레 성질을 내더라고. 결국 직장도 관두고 자기가 애 본다고 하면서 나랑 연락을 끊었어. 아,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아니, 힘든 건 힘든 거고 내가 200만 원 달라고 한 게 뭐 그렇게 큰일이라고 그래? 요즘 애 키우는데 돈도 얼마나 드는데 그럼 공짜로 하라는 거야? 그런데 200만 원이면 형님이 좀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말 맞다나 요즘에 애 키우려면 돈이 정말 많이 드니까요. 어머니는 제 말을 듣자 다시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럼 내 잘못이야? 네 신우는 정말 못됐어. 암만 그래도 그렇지. 지 엄마를 원수처럼 대하고 연락을 끊다니 그게 말이나 돼? 어머니, 두 분 다 감정이 상하셨던 것 같아요. 나중에 형님께 한번 연락해보세요. 시간 지나면 다 풀리지 않을까요? 지금 와서 연락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됐어. 그런 걸 딸년이랍시고. 다시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 어머니는 한동안 신우에 대한 험담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애 봐주느라 본인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럼에도 신우가 얼마나 배은망덕했는지 끊임없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는 대답할 틈조차 없이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만 있었습니다. 며칠 뒤 남편과 저녁을 먹으며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저기, 형님은 진짜 어머니랑 완전히 연락을 끊은 거야? 둘째 나올 때도 엄마한테 알리지 않았대. 누나는 엄마한테 완전히 질렸다고 하더라고. 그래도 어머니 입장에서는 서운했을 것 같아. 누나도 애 보느라 힘들었겠지만. 남편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맞아. 근데 나도 같은 자식 입장에서 볼 때 엄마도 과했던 건 사실이야. 누나는 애 키우는 것만으로도 벅찼을 텐데 형편이 안 되는데 그만한 돈을 어떻게 들여. 그리고 뭐 내가 참견할 일도 아니고. 그야 그런데
나중에 형님과 어머니 모두 잘 풀리면 좋겠다. 가족끼리 그러고 사는 거 힘들잖아.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둘 사이의 골이 깊다는 것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아이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복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육아와 일을 병행해야 한다는 현실이 눈앞에 닥치니 고민이 많았습니다. 새벽마다 아기의 울음소리에 지친 몸을 일으키며 직장 생활은 어떻게 할지 끊임없이 불안감이 밀려오더군요. 그런데 그런 제 마음을 알아차리신 듯 어느 날 엄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 말이야, 복직 준비는 잘 돼가니? 엄마가 좀 생각해봤는데 할 얘기가 좀 있다. 무슨 일이세요, 엄마? 저야 복직 준비하고는 있는데 아직 답은 안 나왔어요. 그게 엄마 이제 가게를 접으려고. 이 정도 했으면 그만하려고 한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가 가게를 접는다니. 이건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엄마는 평생 김치찌개 가게를 운영하며 가족을 지켜오셨습니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새벽마다 반찬을 만들고 손님들을 맞이하며 가게를 일구셨으니까요. 그 가게는 우리 가족의 생명줄 같은 존재였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가게는 엄마 인생이나 다름없는데 지금 갑자기 그만두시면 어떻게 하려고요? 네가 복직하면 애는 누가 보니? 너 직장 다니고 남편도 바쁜데 애 볼 사람이 없잖아. 그래서 내가 가게 정리하고 손주 돌봐줄게. 엄마의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손주를 돌보기 위해 평생의 일을 내려놓겠다는 엄마의 결심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가게는 계속 하셔야죠. 저희도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볼게요. 괜히 엄마가 그만두시면 안 돼요. 아니다. 나는 벌만큼 벌었고 이제 가게도 오래돼서 힘들다. 너 애 키우는 거 도와주는 게 내 할 일이야. 엄마는 단호하셨습니다. 결국 저는 엄마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가게를 정리하며 또 다른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가게 정리하고 나온 돈 너희한테 줄게. 집 대출도 갚고 애도 키우려면 돈이 필요하잖아. 아이 참, 엄마, 그건 안 돼요. 그 돈은 엄마가 쓰셔야죠. 저희는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돈이 있으면 좀 편하게 살아야지. 내가 너희를 도와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저는 결국 엄마의 돈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그 돈으로 엄마가 더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집을 옮기거나 필요한 곳에 쓰시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완강히 거부하셨습니다. 됐어. 내가 이 동네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친구들도 많고 여기에서 오랫동안 살았잖아. 괜히 이사해서 적응 못하면 그게 더 힘들어. 그러니 그 돈은 너희가 쓰는 게 맞아. 이 이야기는 물 흐르듯 아주 자연스럽게 남편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남편은 돈을 받지 않는 저를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말하더군요. 아니, 그 돈을 왜 안 받아? 맞벌이 하면서 애 키우고 대출 갚고 얼마나 힘든데. 장모님이 준다는데 그냥 받지. 그 돈은 엄마가 쓰셔야 할 돈이야. 우리가 받는 건 옳지 않아. 그럼 그 돈으로 대출이라도 갚자. 우리 이자만 해도 얼마나 되는지 알잖아. 현실적으로 생각해. 남편과 저는 이 문제로 의견이 갈렸고 결국 다툼으로 번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어쩌다 보니 어머니의 귀에까지 흘러들어간 겁니다. 멀지도 않은 바로 다음 날 어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한숨을 쉬며 말을 꺼내셨습니다. 네 친정엄마가 돈을 주신다는데 왜 안 받았니? 대출 이자도 갚아야 하고 애 키우는 것도 돈이 많이 들잖아. 그 돈은 엄마가 쓰셔야 할 돈이에요.
저희가 받을 수 없어요. 네 친정엄마는 그동안 충분히 먹고 살만치 모았겠지. 조금이라도 받아서 니들 집에 보태야지. 뭐가 문제라고 안 받는 거니? 저는 어머니의 말씀을 묵묵히 듣고 넘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아주 끈질기게 이 문제를 포기 못하시더라고요. 그 이유라고 보자면 당시 어머니는 혼자 지내고 계셨는데요. 시아버님이 몇 년 전 세상을 떠난 이후로 어머니는 아버지의 연금을 받아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연금만으로는 풍족하지 않았지만 큰 지출이 없는 상태라 그럭저럭 지내시는 것 같았고요. 다만 어머니의 성격상 사돈네와 우리 집 경제 상황을 은근히 비교하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반면 친정엄마는 가게를 운영하며 고생스럽게 우리 가족을 지켜주셨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새로운 반찬을 만들고 하루 종일 손님을 응대하며 힘겹게 일하셨습니다. 가게를 오래 운영하면서 익숙해지셨다고는 해도 몸이 많이 지치신 건 분명했습니다. 그렇게 가게를 정리하시면서 남은 돈을 저희에게 주려고 하셨지만 저는 끝내 받지 않았잖아요. 대신 엄마에게 집을 옮기거나 자신을 위해 쓰시라고 권했지만 엄마는 그 제안을 거절하시더군요. 그럼 저는 가게가 있던 건물을 임대료 수입으로 돌리는 방안이 좋겠다고 했고 엄마도 이 방안을 흔쾌히 받아들이셨습니다. 헌데 남편도 참 왜 이렇게 입이 가벼운 건지 건물을 임대하기로 했다는 사실까지 어머니 귀에 들어가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무심코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다가 건물 임대 수입 이야기를 꺼낸 거죠. 그럼 사돈은 임대료를 얼마씩 받는다니? 글쎄, 장모님이 쓰시던 건물을 임대하는 거니까 못해도 300만 원은 받으실 거려. 뭐? 매달 300이란 소리냐?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 돈이 들어온다고? 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노골적으로 질투심을 드러냈습니다. 나는 매달 연금으로 150만 원도 안 받는데 사돈은 가만히 앉아서 300만 원씩 받는다고? 참나,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하게 돌아가냐? 그러다 못해 저한테 볼멘 소리를 늘어놓으신 거죠. 너희 친정엄마는 돈이 많아서 이렇게 임대료까지 받으면서 사시는데 왜 너희는 나한테는 아무 도움도 안 주는 거야? 니네 부자야? 왜 준다는 돈을 안 받아? 어머니, 친정엄마 돈은 엄마가 벌어서 쓰시는 거잖아요. 왜 자꾸 이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니들 돈이 썩어나나 본데 그럼 부자인 니 친정엄마 말고 나 좀 도와줘라. 네 엄마는 딱 내 2배씩 받아먹고 사는데 양쪽 집이 이렇게 차이 나서 되겠어? 저는 어머니의 말에 어이가 없었지만 최대한 참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을 하시는지 이해가 하나도 안 되는데 저희 보고 그럼 뭐 용돈이라도 달란 말씀이세요? 누가 딱 잘라서 달라고 했어? 말을 하면 네가 찰떡같이 알아들어야지. 아휴, 아무튼 답답해 죽겠네 진짜. 어머니는 이렇게 알쏭달쏭하게 말을 던지곤 질투 섞인 짜증을 계속 내시더군요. 이처럼 말이 점점 감정적으로 변하자 남편이 나섰습니다. 엄마, 그만 좀 하세요. 우리도 힘들어요. 대출도 많고 애 키우느라 정신없는데 왜 자꾸 처갓집 문제를 걸고 넘어지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대화는 또다시 감정의 골만 깊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며칠간 화가 풀리지 않는 듯했습니다. 전화로 다시 연락이 왔을 때는 한층 더 단호한 태도를 보이며 본격적으로 요구를 해오셨습니다. 내가 잠을 못 자겠어서 전화를 했다. 그 상가 원래 너희 주려고 했던 거 아니야? 사돈이 너희를 위해 준비했던 거 아니냐고. 그런데 왜 그 임대료를 사돈이 다 쓰냐? 너희는 아무것도 안 받고 왜 그렇게 손해만 보고 있어? 지금이라도 당장 나랑 같이 사돈한테 가자.
절반이라도 받아와야지. 어머니, 저도 몇 번 말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상가는 엄마가 평생 고생하며 모은 재산이에요. 그건 엄마 거고 저희가 받을 이유도 없어요. 엄마가 쓰셔야 해요. 정말 웃기네. 네가 지금 착한 척하면서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애 키우고 살아보면 내 말이 맞다는 걸 알게 될 거다. 나가서 일하느라 고생하는 주제에 준다는데 왜 안 받는다는 거야? 이렇게 복잡하게 일을 만드는 것도 참 재주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로 다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착한 척 작작해. 그런다고 돈이 나오냐? 그렇게 어리석게 살다가 결국엔 엄마랑 싸우게 될 거라고. 그리고 사돈이 돈 벌어서 너희까지 챙겨주는 거. 나 같으면 그 돈 싹 가져다가 집 형편에 보탰다. 사돈이 그런 건물 임대료까지 받으며 잘 살 줄 알았으면 나도 니네 결혼식 때 더 받을 걸 그랬어. 어머니의 말에 화가 치밀었지만 저는 이를 악물며 참았습니다. 아니 무슨 결혼 예단 얘기까지 하시는지. 어머니, 진짜 그만 좀 하세요. 저희는 이미 잘 정리한 일이에요. 왜 긁어부스럼을 만드세요? 그러자 어머니는 다시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네가 아직 세상을 잘 몰라서 그래. 애 하나 낳고 맞벌이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너도 곧 알게 될 거다. 그때 가서야 내 말이 맞다는 걸 깨닫겠지. 돈 필요하면 그때 가서 울지나 마라. 네 신우랑 나랑 괜히 척진 줄 아냐? 저는 이 말을 끝으로 대화를 끝내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척 무거웠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라 질투와 자격지심에서 비롯된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적당히 사람을 괴롭혀야지. 며칠 후 어머니는 집까지 찾아와 다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너희 정말 안 갈 거야? 지금이라도 나랑 사돈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임대료 절반은 받아와야지. 아, 진짜 왜 이러세요, 어머니? 정말 너무 불쾌하네요. 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 더욱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내가 뭐 없는 돈 달라고 그랬냐? 준비해서 준다는 걸 네가 바보같이 거절한 거잖아. 왜 이렇게 손해만 보고 있냐고. 내가 참다 못해서 대신 말해주는 거야. 너희는 나중에 가서 후회해도 늦어. 안 갈 거예요. 전 전혀 동의 못하고요. 생각 없으니까 어머니도 그만하세요. 어머니는 제 단호한 태도에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다시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착한 딸인 척 잘 살아봐라. 너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생겨도 내가 모른 척 할 거다. 착한 척 하다가 결국엔 네 신우나 나처럼 대부분 그렇게 되는 게 세상인 거야. 돈 갖고 부모 자식일수록 더 확실히 해야지. 어머니, 저희 친정엄마랑 어머니는 완전히 다른 분이에요. 제가 친정엄마랑 트러블이 생길 일은 없을 거고요. 그리고 저도 형님하고 달라요. 어머니께서 형님한테 서운했던 걸 왜 저한테 푸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제 말을 듣던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상한 말씀 그만하시고 형님에 대한 불만은 형님과 직접 해결하세요. 그걸 저한테 풀려고 하시지 마세요. 어머니는 순간 할 말을 잃으신 듯 했습니다.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졌고 한동안 저를 노려보듯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반응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차분하게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가방을 집어들고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래, 너 잘났다. 두고 보자. 아주 나중에 눈물을 철철 흘리며 후회할걸. 그 말을 남긴 어머니는 현관문을 닫으며 집을 나가버리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얼마쯤 지나 잊을 수 없는 사건,
모든 상황에 불을 붙이는 그 일이 터지게 되었는데요. 엄마는 이번 김장을 마지막으로 하셨다며 저희 집에 김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간 내가 해준 게 뭐 있냐. 너네가 이 김치 맛있게 먹으면 엄마는 그걸로 됐지 뭐. 맛있게 먹어. 엄마는 원래 손이 크신 분이셨습니다. 예전에 김치찌개집을 운영하실 때는 매달 김장을 행사처럼 하곤 하셨습니다. 동네 이모들과 함께 모여서 웃고 떠들며 수십 포기를 담가내셨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솔직히 누가 뭐래도 엄마가 담그신 김치는 그야말로 예술이었습니다. 감칠맛과 깊은 맛이 살아있어서 손님들이 한번 맛보면 늘 추가로 요청하곤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엄마 혼자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오랜만에 옛날 가게 이모들과 모여서 김장을 담그셨다고 했습니다. 나도 늙었나 봐. 이젠 혼자 하려니 힘들어서 안 되겠더라. 옛날 이모들 불러서 같이 하니까 수월했어. 한 30포기 보냈으니 주변에도 나눠주고 냉장고도 채워라. 김치는 진짜 양이 엄청나게 많았는데요. 냉장고에 넣기에도 벅찰 정도였고 저는 엄마 말씀대로 주변에 나누어 주기로 했습니다. 직장 동료들에게도 조금씩 나누어 주며 감사 인사를 받았지만 시댁에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식사 중에 김치를 먹으며 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김치 맛있네. 그런데 엄마도 좀 갖다 주지 그래? 나중에 드릴게. 요즘 우리 엄마도 힘들어서 고생하면서 담그신 거야. 내가 다음번에 가져다 드릴게. 남편은 더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 이야기는 역시나 또 어머니 귀에 들어갔던 모양입니다. 그날 밤 어머니가 느닷없이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네 엄마가 김장했다면서? 냉장고가 이렇게 꽉 차도록 보냈다며? 그런데 어떻게 김치 쪼가리 하나 보내줄 생각을 안 하냐? 어머니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날선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하려고 했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엄마가 고생해서 보내주셨고 나중에 따로 가져다 드리려고 했어요. 결혼했으면 양가가 한 몸인데 뭐 하나 제대로 받아서 나눌 줄도 모르고 말이야. 내가 너희 둘이 잘 살라고 얼마나 참고 있었는데 이제는 도저히 못 참겠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안 줄 거면 네가 담가라. 그래, 네가 직접 담가서 가져다 줘. 여지껏 네가 내가 하라는 건 다 반대만 하고 말만 많고 제대로 한 게 뭐가 있니? 나는 이제 시어머니로서 더는 안 참을 거다. 어머니, 제가 나중에 가져다 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소리치실 일이 아니에요. 웃기고 있네. 뭐? 나중에 가져다 준다고? 난 당장 담그라고 했어. 내 말 똑바로 들어. 어머니, 제발 진정하세요. 김치 한 번 못 가져다 드린 게 그렇게 화내실 일이에요? 친정엄마가 정성껏 담가서 보내주신 건데 제가 조금 여유가 생겼을 때 가져다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부리는 행패를 조금이라도 가라앉히기 위해 냉장고를 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지금 있는 김치라도 가져가세요. 여기서 조금 나눠드릴게요. 뭐? 지금 있는 거 가져가라고? 어른 갖고 장난질 하는 거냐?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여? 김치 한두 포기 주는 걸로 내가 넘어갈 것 같아? 50포기는 꽉꽉 채워서 보내. 알았어? 저는 어머니의 점점 더 격해지는 태도에 당황했습니다. 도대체 김치 몇 포기가 이렇게 큰 문제를 만들 수 있을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속으로는 화가 치밀었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말하려고 했었습니다. 어머니, 50포기는 너무 많잖아요. 저희도 먹어야 하고 제가 주변에도 나눠줬어요. 어머니 드릴 김치는 따로 담아서 가져다 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필 엄마가 저에게 전화를 거셨습니다. 복직 준비와 아이를 봐주시는 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이라 전화를 받은 저는 상황을 설명하려다 어머니가 계속 소리를 지르시는 바람에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잠시만요. 지금 좀, 네,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엄마는 어머니가 옆에서 소리 지르시는 걸 들으셨는지 목소리가 잠시 멈추셨다가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저는 통화를 끝내고 다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화난 얼굴로 서 계셨습니다. 너는 항상 네 멋대로야. 어른을 네 손바닥에 올려놓고 갖고 놀려고 하지. 두고 봐라. 그리고 내가 말한 대로 당장 50포기 보내. 그전에는 내 얼굴 못 볼 거 각오하고. 결국 어머니는 격분한 채로 집을 나가셨고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제가 어머니와의 갈등으로 인해 속이 타들어갈 때쯤 엄마가 다시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아까는 죄송해요. 어머니가 갑자기 오셔서 상황이 좀 복잡했어요. 무슨 일이야? 내가 전화를 끊으면서도 마음이 영 불편했어. 아까 들리는 게 심상치 않던데. 엄마, 어머니가 갑자기 오셔서 김치 때문에 화를 내시네? 어떻게 엄마가 이렇게 김장을 많이 했는데 자기한테 김치 하나 안 보내냐고요. 그러면서 김치 50포기는 꽉꽉 채워서 보내라고 하셨어요. 진짜 뭔 소린지 모르겠다니까? 엄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조용히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진짜 이게 무슨 일이니? 기가 막힌다. 너 일단 가만히 있어봐. 엄마가 해결할 테니까. 아니야, 엄마가 나설 일이 뭐가 있어. 그냥 두세요. 어머니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해결할게요. 전화를 끊고 난 뒤 엄마가 계속 제 걱정을 하셨을 생각에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엄마가 이렇게까지 신경 쓰실 일이 아닌데 어머니의 과민한 반응이 엄마에게까지 영향을 미친 게 너무나 속상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다시금 고민에 빠졌습니다. 엄마에게 더 이상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고 이 상황도 어떻게든 풀어나가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친정엄마는 내가 그렇게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김장을 다시 하셨습니다. 김치 10통이나 담그셨다며 그걸 시댁으로 보내셨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일단 일을 마치고 집에 제깍 들어가는 길에 집안에 인기척이 있었고 누가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어머니가 저희 집에 와 계셨던 거예요. 거실 한가운데 어머니가 들고 온 김치통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소보다 상기된 얼굴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네 엄마가 김치를 이렇게 보내셨네. 너한테는 말 안 했니? 아주 제대로 준비했더라. 너 이거 네 손으로 열어봐라. 김치통 10개를 보내셨다는데 통 하나를 들고 오신 겁니다. 이게 뭔데요? 엄마가 10개 보내셨다던데 이거 굳이 왜 갖고 오신 거예요, 저희 집에? 네 손으로 봐봐. 10개 중에 한 통만 유독 가벼워서 봤더니 이야, 사람을 이렇게 기만해? 어머니의 목소리는 갑자기 낮아졌습니다. 저도 무슨 일인가 싶어 눈길이 따라가던 중 제 눈앞에서 어머니가 통을 열었고 그 안에는 웬 종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건 사업자 등록증이었습니다. 그런데 등록증에 이름란에 적힌 이름이 바로 제 이름이었고 순간 눈을 의심하게 됐던 거죠. 이게 뭐죠? 엄마가 이걸 왜? 네 엄마가 무슨 짓을 한 거냐? 김치 보낸다면서 한 통에 굳이 이런 걸 끼워 넣는다고? 너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아니요. 저도 처음 봤어요. 저도 몰랐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때 엄마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급히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딸, 엄마가 고민 끝에 결심했어. 가게를 완전히 접지는 않기로 했어. 대신 가게 명의를 너한테 넘겼다. 지금은 임대로 돌려놨지만 네가 이걸 관리하면서 더 잘해나갔으면 좋겠어. 엄마는 이제 쉬고 싶다. 네가 알아서 잘 해낼 거라 믿는다. 저는 메시지를 읽고 멍해졌습니다. 엄마가 이런 결정을 하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엄마는 김치를 보내며 이 사실을 알리기로 결심하셨던 겁니다. 엄마가 가게를 저한테 물려주신다네요? 저도 지금 핸드폰으로 연락받은 거예요. 그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지금 뒤집어 놓으려고 온 거야. 나도 이거 하나하나 샅샅이 훑어봤어. 지금 사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뭐 하자는 거야? 왜 네 엄마는 여기 명의를 너로 해놓은 건데 우리 아들하고 공동 명의를 안 해주겠다는 거지? 어머니, 그건 제 엄마 재산이고 저한테 물려주신 건데 공동 명의라니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네가 그렇게 생각하니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거지. 결혼했으면 부부는 한 몸이야. 네 재산도 우리 아들 거고 우리 아들 것도 네 거라고. 부부가 일심동체지. 그런데 왜 네 이름만 있냐고? 어머니는 얼굴이 벌개지며 계속해서 따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어머니의 말을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잔뜩 성이 난 어머니더러 더 할 얘기 없으니 나가달라고 말을 했고요. 짜증을 부리며 문이 부서져라 닫고 나간 어머니를 확인하자마자 저는 곧장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 신혼집을 내놓았습니다. 사실 이 집도 처음부터 제 명의였고 친정에서 30%를 보태주셨으며 나머지 대출금도 대부분 제가 부담하고 있었거든요. 결혼 전 모아둔 제 재산까지 합쳐져 있어 6억짜리 아파트 중 4억은 제 돈이 들어간 셈이었습니다. 처음 집을 살 때부터 시댁에서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명의가 저 혼자인 것을 두고 어머니가 몇 번이고 남편에게 푸념을 했습니다. 아니, 결혼했는데 집 명의에 우리 아들 이름이 없으면 그게 무슨 집이냐? 남편도 처음에는 중간에서 중재하려 했지만 결국 어머니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저에게 명의를 공동으로 바꾸자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때도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우리 집 명의는 처음부터 나 혼자였고 앞으로도 그래야 해요.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건 말도 안 되는 요구예요. 그때는 남편도 어머니를 설득하겠다고 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어머니의 요구는 더 커졌고 남편은 점점 어머니의 편을 드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죠. 어머니가 계속해서 불만을 쏟아내며 제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걸 보고 저는 더 이상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시댁은 아무런 노력도 없이 제게 의존하려 했고 그걸 남편은 말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남편마저도 중재할 의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집을 부동산에 내놓은 날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그만하자. 나는 이제 더는 못 참겠어. 이혼하는 거 어때? 그것밖에 답이 없어 보여. 뭐? 무슨 말이야 지금? 뭐 하자는 건데? 갑자기가 아니야. 당신도 알잖아. 그동안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근데 당신은 뭐 했어? 중재도 못하고 어머니 편만 드는 모습에 내가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는 걸 느꼈어. 뭔 소리야? 내가 어머니 편만 들었다고? 내가 중간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기나 해? 내 심정도 좀 알아주라. 아니, 이렇게 뜬금없이 말하는 게 어딨어. 왜 내 생각은 안 해? 당신도 힘들고 나도 힘들지. 이런 생활은 그만해야 해. 그게 맞는 거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데리고 곧장 친정으로 갔습니다. 친정으로 가는 길은 씁쓸했지만 속이 후련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저를 무시하고 제 인내를 시험하려 드는 사람들과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제가 친정으로 들어오자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딸, 고생 많았어. 여기서 아이랑 푹 쉬고 이제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더 붙잡고 살 필요가 없어 보여. 이후로 저도 나름의 정리를 하던 차 남편이 신혼집을 팔고 뒷정리까지 홀로 다 해주긴 했더군요. 마지막 예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웬일일까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사람이 친정집 대문 앞에 서 있었는데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손에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들고 온 남편은 제가 문을 열자마자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진심이야.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저는 어리둥절한 마음으로 남편을 집 안으로 들였고 거실에 앉자마자 남편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눈은 붉어져 있었고 얼굴엔 후회의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엄마도 깜짝 놀라 주방에서 나와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무슨 일이야? 갑자기 무릎을 꿇고. 뭘 하겠다는 거야? 왜 이래? 빨리 일어나. 내가 정말 미련했어. 일이 이렇게까지 돼서야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못난 남편이었는지, 그리고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 늦게 알았어. 나 이제야 진짜 가족이 뭔지 알았어. 너랑 우리 아이가 나한테는 전부야.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그러면서 남편은 엄마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동안 어머니랑 잘못된 걸 바로잡지 못하고 아내를 힘들게 했습니다. 이제는 다 정리했습니다. 신혼집도 팔았고 제 몫으로 나온 돈도 그대로 아내와 아이를 위해 쓰려고 가져왔습니다. 동시에 주머니에서 통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제 몫으로 나온 돈입니다. 저는 아무 욕심 없습니다. 이제는 정말 제 가족을 위해 살겠습니다. 제발 저를 받아주세요. 저는 남편의 말을 들으면서도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고 남편이 어머니 편만 들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름 뭐랄까? 이 사람의 눈빛과 진심 어린 태도는 전과는 달랐습니다. 어머니는? 어머니랑은 뭔가 대화하고 왔어? 다 정리했어. 더 이상 어머니 문제로 너를 힘들게 하지 않을 거야. 내가 직접 말씀드리고 이제 우리 둘 문제에 간섭하지 말라고 했어. 쉽지 않은 선택이긴 했지만 선을 긋고 왔어. 엄마도 가만히 듣고 있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보게, 무릎 꿇고 사정한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야. 자네가 얼마나 진심인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바뀔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는 일이야. 네, 장모님,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 기회를 주세요. 앞으로 저를 보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출퇴근 거리가 1시간 반이지만 괜찮습니다. 여기서 지내며 아이와 아내를 지킬 겁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저를 바라보며 간절히 말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미안하다고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알아. 행동으로 보여줄게. 진짜로. 나한테 마지막 기회를 줘. 저는 이 말을 들으며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이 이렇게까지 사과하고 변화하려는 모습을 처음 봤기 때문입니다. 간절한 태도는 분명 진심이 느껴졌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망설여졌습니다. 상처가 깊었던 만큼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 내가 지금 바로 답할 수는 없어. 당신도 그걸 이해해야 해. 그럼 당연하다고 생각해 나도. 여기서 출퇴근하면서 행동으로 보여줄게. 당신이 나를 믿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게.
엄마도 제 눈치를 보며 묵묵히 상황을 지켜보셨습니다. 남편은 다음 날부터 정말로 여기서 출퇴근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진심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지만요. 알고 보니 신우가 이 모든 사정을 남동생인 남편을 통해 들은 뒤 가만히 있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신우는 남편과 통화를 하며 상황을 하나하나 들어봤고 어머니의 행동이 얼마나 문제였는지를 날카롭게 짚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녀석아? 그간 네 엄마가 하는 꼴을 보면서도 아무 말도 못하고 끌려다니는 거냐고. 결혼해서 장가 갔으면 그 가정에만 충실해. 남편이고 애 아빠 노릇 확실히 해야지. 그게 뭐냐고. 남편은 신우의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침묵만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신우는 더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내가 엄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도 알잖아. 내일도 못하게 하고 애 키워준다면서 용돈 200만 원씩 요구하던 게 누구야? 그나마 나는 애라도 봐줬지. 너 그러다가 엄마 손에 놀아나서 이혼당하고 이게 뭐냐고. 엄마가 그 다음에 네 인생 책임져 줄 줄 아냐? 절대 아니라고.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엄마가 너무 강하게 나와서 내가 뭐라 할 틈도 없었어. 신우는 그런 남편의 말을 들으며 화가 머리끝까지 난 듯 말을 쏟아냈습니다. 평생 엄마 치마폭에 쌓여서 엄마만 부양하다 인생 끝나고 싶으면 그렇게 살고 아니면 당장 쫓아가서 네 아내고 처가에 싹싹 빌어. 나는 네가 현명하고 똑똑한 선택을 할 줄 아는 애였으면 좋겠다. 비록 엄마가 그간 우리를 자기 멋대로 키웠어도 말이야. 신우는 끝까지 단호하게 말하며 남편에게 더 이상 어머니의 그늘에서 살지 말라고 강하게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시간 없어. 빨리 움직이는 게 좋아. 저쪽은 우리랑 가족이 아니라서 그렇게 자비롭게 기다려주지 않아. 이 말을 들은 남편은 그날 밤 바로 결심했습니다. 결국 신혼집을 팔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정리를 마친 뒤 저와 아이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 후 우리는 친정 근처에 집을 구했고 가게와 새로 마련한 집 모두 제 명의로 했습니다. 남편은 이제 더 이상 어머니와 관련된 문제에 간섭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저와 아이 그리고 친정엄마와 함께 무던한 일상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변화는 분명 진심이었습니다. 출퇴근이 1시간 30분이나 걸리는 거리였지만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고 가정과 저를 우선으로 생각하며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런 태도와 행동은 저뿐만 아니라 엄마에게도 큰 안심이 되었습니다. 반면 시댁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한 행동이 초래한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김치 몇 통을 빌미로 끊임없이 간섭하고 갈등을 일으킨 끝에 평생 키운 아들도 떠났고 손주도 영원히 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신우 역시 이미 연을 끊고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이제 진정으로 혼자가 되었습니다. 신우는 자기 엄마와의 관계를 회복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저 역시 남편과 아이를 위해 시댁과의 모든 인연을 끊어내는 것이 최선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친정 근처에서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불필요한 갈등이나 스트레스 없이 저와 남편, 아이, 그리고 친정엄마와 함께 조용하고 안정된 일상을 이어가고 있네요. 이렇게 쭉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모두 건강하세요.